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모두가 AI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이제 행사장 오셔서도 되게 많은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AI는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거나 운영을 최적화하시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딜리버리 컨설턴트 신한셀모고요. 오늘 AI 옵스와 AWS에서 AI 옵스를 잘 시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직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AWS에서 이제 수년째 근무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할 얘기는 제가 장애를 대응했던 이야기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사는지 조금 여쭙고 싶었어요. 해당 프로젝트는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였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마치고 나서 저희는 운영을 최적화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치 대단히 행복한 상태죠. 프로젝트가 끝나고 있는 상태니까요. 출근한 지 한 1시간쯤 됐을 때입니다. 저희의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고객사의 시스템은 시간당 1,800만 건의 트래픽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당시에는 고작 500만 건의 트래픽으로 500 리턴이 이제 치솟기 시작을 했던 거죠. 스파이크성 트래픽으로 장애가 난 적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은 트래픽으로 장애가 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는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리퀘스트 레터링만으로는 장애를 파악하는 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그를 하나하나 까보기 시작을 했고요.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장애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운영자에게 대단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아마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 같이 장애 대응 미팅에서 모두 화면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천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초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어떠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업데이트가 현재 종속성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나왔고, 과거에 있었던 업데이트 중 하나를 그 타겟으로, 그 용의자로 식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금 타원이 절반밖에 안 하죠. 실제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는 처음으로 돌아간 게 됐고 다시금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원이 수많은 시간 동안 로그를 하나하나 까보고 나서야 저희는 웹서버의 종속성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웹서버의 종속성 문제로 온프레미스와 AWS 간의 충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저희는 알게 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빨랐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하는 건 쉬우니까요.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는 저희는 다시 행복한 고양이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네, 혹시 여기 운영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익숙하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아마존의 CTO 닥터 버너버겔스가 했던 좋은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fails all the time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실패한다, 반드시,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해결의 루프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혼란과 스트레스와 거짓된 희망과 절망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인간은 대단히 놀라운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쉽게 지치고, 쉽게 지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인간은 우리는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 데이터와 얼마나 복잡한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시각적 정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절박함, 절망을 없애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 그리고 기계가 잘하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AI 옵스를 통해서 그 방법을 실행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션에서 저는 AI 옵스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순환주기를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아할 만한 것, 혁신과 흥미로운 업무들에 대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첫 번째는 AI 옵스와 그 모범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에서의 AI 옵스 기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이 등장한, 아직은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는 AI 옵스, AWS 제공하는 AI 옵스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장애를 보여드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우리 새로 나온 도구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혹시 AIOps라는 말이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AIOps란 말을 들어봤다. 네,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 자, AIOps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는 단어는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IOps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마법 같은 도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AIOps는 기계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효율을 높이고 기계가 학습을 그렇기 위해서 기계 학습을 사용하는 어떤 알고리즘과 도구 세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알고리즘과 도구 세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존재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기계는 물론 인간조차도 장애의 원인 혹은 문제의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는데 많이 힘들다는 사실 역시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운영 데이터에서 AI/ML 옵션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수행하시는 겁니다. 모델을 직접 훈련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직접 데이터를 모으시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데이터를 직접 모으셔야 될 거고 모델을 학습시키셔야 될 거고 튜닝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우린 다소간 부담스럽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관리용 도구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마존 노바를 사용하셔서 NLP를 수행을 하시는 방법이죠. 노력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적당하단 말이 어려운데 예시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데이터를 포매팅하는 정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이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이 모든 걸 수행하시는 건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 때는 AWS의 빌트인 모델, 오늘 많이 보셨을 아마존 Q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존 Q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빌트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머신러닝, AI에 대한 이해가 탄탄하다면은 이걸 보다 잘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관찰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서 데이터를 얻어내야 할 겁니다. 즉, 저희는 코드를 작성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AI 도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자 가장 핵심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중독성에 문제가 없고 동일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데이터 구조와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 오픈 텔레메트리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주 포함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는 데이터의 맥락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시스템에서 언제 만들어지는가, 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표준화된 지표입니다. 표준화된 지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에러, 레이턴시와 같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지표를 수집하고 일관되게 상호 간에 공유하면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텔레메트리 지표들이 도구들이 있죠. 로그, 트레이스, 매트릭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텔레메트리들을 동일한 위치에 저장하고 관측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도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연관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 저장하시는 것,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운영자분들이 하나의 관점에 집중을 하십니다. 구성 요소, 블랙박스인 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관측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안에서 밖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신 구성 요소에서 정보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인프라의 상태, 네트워크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밖에서 안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 종속성을 갖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신세리 카날이라던가 리얼 유저 모니터링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QR을 보시면은 이거 관련된 이제 라이팅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실질적인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클라우드워치의 지표 이상 탐지입니다. 지표 이상 탐지는 클라우드워치의 관리형 AI/ML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지표를 확보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워치는 지표 이상 탐지가 문제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의 지표 이상 탐지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모델을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게 되면요, 최대 2주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표 이상 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에 벗어날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알람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매트릭만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매트릭 혹은 수학 표현식과 같은 커스텀 매트릭에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지표 이상 탐지를 사용하시는데 고려하실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지표에서 여러분 어떤 정보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반려동물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라고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얻고 싶어하는 지표는 바로 아마 입양 건수일 겁니다. 자, 분양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입양 건수는 실제로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일 테니까요. 네. 자,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니, 킬은, 퍼피라고 해서 토끼, 고양이, 강아지에 대한 어덥션에 대한 숫자를 저는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는 총합 전체 입양 건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올 어덥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런 올 어덥션이라는 지표가 생기게 되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상 지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상 지표가 밴드로 만들어진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거는 이 이상 지표 탐지는 하나의 통계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썸메이션, 통계에 대한 총합에 대한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평균에 대한 통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셔야 할 거예요. 네, 모범 사례 측면에서 추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얼마나 정상 상태를 넘게 할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현식이 보이시죠? 네, 어노멀리티 디텍션 하고서는 가로 열고 두 번째 변수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표준 편차 변수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밴드의 대역된 넓어지고요. 대역이 넓어질수록 정상 상태는 더 많이 판단될 겁니다. 즉 알람이 줄어들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지표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데이터, 일상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걸러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주년 기념 이벤트, 100만 사용자 기념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소한 데이터예요. 많은 고객께서 대단히 희소한 데이터를 본인의 키매트릭을 사용하신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희소한 데이터가 정말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 나오는 데이터가 정말 우리의 비즈니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시기엔 너무 느리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지표 이상 탐지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측 변수를 사용해서 예측을 최대한 정교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과연 유의미한가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새로 트레이닝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클라우드워치의 지표 이상 탐지는 자동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재학습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잡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의 모범 사례는 첫 번째, 로그를 구조화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이슨 형태로 포매팅을 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워치에서는 필드를 자동으로 인덱싱하고 인덱싱해서 여러분이 보다 쉽게 쿼리하고 보다 더 쉬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구조화하시는 것은 첫 번째 전제 조건 중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일관된 명령 체계입니다. 누군가는 동일한 로그를 A라고 판단하고 동일한 B를 B라고 적었다면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기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선택입니다. 혹시 이제 로그를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쓰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정말 타인에게도 유의미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그에 대해서도 도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워치의 로그 패턴 분석입니다. 만드신 로그의 데이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로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교차 계정 연동을 통해서 수십 개의 계정, 수천 개의 로그 그룹에서 빠르게 패턴을 파악하고 더 많은 통찰을 얻어내시는 게 가능한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컴페어 모드, 비교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나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증가하였는지, 줄어들었는지, 혹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등장한 패턴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통찰을 얻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가끔씩 비즈니스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수행적인 모델이 아닌 로그 이상 탐지라는 선지적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를 검사하기 위한 탐지기를 생성하는 거고요. 로그 그룹에서 이상 탐지기를 만드신 다음에 심각도, 중요도에 따라 기록을 하시면은 이에 따라서 알람을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억제하거나 제거하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그리고 기계를 사용한 여러분께서 더 많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언노운,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공부하고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WS 제공하는 엑스레이 인사이트 서비스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통찰을 얻어내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조차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속성, 나의 시스템에 대한 종속성을 완벽하게 설명하시는 거 대단히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기계도 그렇습니다. 종속성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도구들, 어플리케이션 시그널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리소스 간 종속성을 파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이 이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혼동입니다. 자, 상관관계, 인과관계 모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역을 추론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대단히 뛰어난 엔지니어분들은 이런 서밋과 같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밋에서는 대단히 많은 경우에 티셔츠, 회사 이름이 박혀있는 옷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은 엔지니어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만났던 뛰어난 엔지니어분들은 전부 다 회사 로고가 박혀있는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죠. 뛰어난 엔지니어는 회사 로고가 박힌 옷을 입습니다 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 로고가 박힌 옷을 입으면 뛰어난 엔지니어가 된다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학생이 회사 옷을 구한다고 돌아다니면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잘 지키면서 이해할 겁니다. 세상에는 상호간의 연관성이 없어도, 상관관계가 없어도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구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새로이 등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AIOps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AIOps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혁신에 집중하시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워치에서 제공되는 익스플로러 릴레이티드, 한국말로 관련 내용 살펴보기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리소스 텔레메트리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리소스의 텔레메트리를 더 빠르게 식별하시고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은 관련된 딥링크로 연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AWS 콘솔 어느 곳에서나 관련 텔레메트리를 탐색하실 수 있고요. 사이드 패널을 통해서 다른 리소스 탐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값상 태그를 통해서 리소스를 필터링하고 드릴 다운하여 우리가 톱파보는 것도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추가 설정이나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기능은 AI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느냐를 성립하게 해주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AI의 성능을 아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기능은 람다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기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사용자가 탐색 가능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 텔레메트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은 뷰 인 더 로그스 인사이트와 같은 딥링크를 통해서 해당 콘솔에 들어가셔서 텔레메트리를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워치에서 제공하는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가 있으시거나 AWS에서 제공하는 텔레메트리 연관 기능들, 혹은 클라우드 워치 에이전트가 최신 버전이시라면은 별도의 서정하실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추가로 새로운 아마존 Q의 신기능, 운영조사, 오퍼레이션 인베스트먼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어시스턴트는 생성형 AI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전통적 ML 모델 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AWS 콘솔 전반에 존재하는 어시스턴트고요. 여러분들의 보조 운영자가 되어줄 녀석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AWS에서 수년간 쌓아온 AWS의 운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텔레메트리, 배포, AWS 헬스와 같은 수많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그리고 알람에서 여러분이 온콜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오실 필요 없이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조사를 설정하도록 실행하신 것도 가능하고, 협업 조사 노트북이라고 하여 이 녀석과 콜라보레이션, 함께 일을 하는 구조로 피드의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를 통한 챗봇, 그리고 이제 Q에서 제공하는 럼북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엔드 투 엔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또다시 람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AWS 인기 서비스에서 현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사용하시는 것도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과 같이 직접 조사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알람에서 트리거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알람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조사를 진행될 것이고, 온콜 엔지니어가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될 때쯤이면 이미 모든 근본 원인에 대한 가설, 추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역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데모가 조금 빨랐다면은 뒤에서 보여드릴 실제 데모에서 이해하시기 좋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결과값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매니저 럼북이라던가,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이드가 적혀 있는 체크 블로그, 혹은 AWS 문서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다른 기능들과 함께 여러 인과관계 분석까지 간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쿼리와 자동 조회를 최소화하고요. 여러분들은 기계가 잘할 수 있는 일, 기계가 더 많은 일을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더 혁신적인 일,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AWS 콘솔에 접근하시게 되면은 보이시는 버튼을 우측 상단에서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플로우는요, 제가 과거에 고객사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었던 모습을 간단하게 표현해 본 겁니다. 혹시 간단해 보이시나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고 많은 스트레스를 만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행복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 합니다.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 Q에게, 그리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맡기는 거죠. 대부분 반복 노동적인 장면, 데이터 수집, 종속성 매핑, 구성,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은 AI에게 맡기고요.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놀라운 존재인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혁신, 고객에 집중하기,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러한 여정을 이제 시작했고요. 지금부터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드린 기술을 직접 데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샘플 애플리케이션과 어떤 이유로 이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발생할 장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존 Q를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혁신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직접 시작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데모에서 지금부터 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고객과 반려동물, 그리고 예약을 관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운영자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멀티 테넌트 분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제 서비스는 동일한 인프라에서 여러 동물병원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프론트 엔드의 형태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물병원에서 어떠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저희 웹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EKS에서 구동하고 있는 펫클리닉 프론트엔드로 전달이 됩니다.
이 프론트엔드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수의사를 관리하는 것인지 예약을 등록하는 것인지 혹은 반려동물과 주인을 관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에 걸맞는 백엔드, 마찬가지로 EKS에서 구동적인 백엔드로 연동이 됩니다. 각각의 백엔드 서비스는 그에 걸맞는 종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관리 서비스는 RDS와 결제라고 하는 외부 제3자 서비스, 비짓이라고 하는 예약 서비스는 다이나모DB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사 관리 시스템은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산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잡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관측 가능한 데이터가 분산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로 장애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관점에서 다소 고려할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제로 요청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제 특정 시스템에서 장애가 나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특정 동물병원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예약 요청이 미친 듯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 듯이 발생한 요청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거쳐 프론트엔드로,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예약을 처리하는 서비스인 비짓 서비스로 전달이 됩니다. 이 비짓 서비스는 지금부터 쓰기 요청을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작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다이나모DB 테이블은 대부분 쓰기 요청에 대한 스로틀링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로틀링에 따라 저장하는 데 지연과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 딜레이는 결과적으로 예약 서비스에서 요청을 드랍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는 결국 고객에게 전달되게 되고요. 고객은 리드는 가능하지만 라이트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다라고 조회는 되지만 실제로 예약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불만이 많아지겠죠. 자, 시스템 운영자인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엔드 유저인 커스터머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스템 매니저인 저는 아마도 가용성에 대한 알람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시스템의 접속 지점인 팻클릭 프론트엔드에 저는 알람을 걸어둔 거죠. 자, 이를 기반으로 지금부터 장애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론트엔드는 비짓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다. 비짓 서비스는 비짓 레지스트레이션의 테이블 제한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비짓 레지스트레이션은 소비된 IOPS, 인풋 아웃풋 퍼 세크가 프로비저닝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하 증가는 단일한 테넌트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큐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클라우드 워치 경보입니다. 이 경보는 보시다시피 가용성의 저하로 발생한 경보예요. 자, 경보 기록을 보게 되시면은 히스토리를 눌러서 경보 기록을 보게 되시면은 두 번째에 이미 실질적으로 액션이 발생했고 인베스티게이션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중앙에 보시다시피 피드라는 것이 보입니다. 피드는 조사 중에 수집되는 사실 혹은 발견 사항들이 저장되는 어떤 공간, 컨테이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WS 콘솔에서는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그리고 80개 이상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이곳에 모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상단에는 어플리케이션 애널리시스 컴플리트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분석 상태 혹은 운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분석이 완료된 이유는 알람의 트리거를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미처 로그인하기 전에 분석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멋진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바로 서제스천, 제안 부분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서제스천 패널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발생했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아마존 큐는 어떤 관측 결과를 도출하면은 이 제안 패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할 것이고요. 이런 결과를 쌓이게 되면은 아마존 큐는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추론을 해줍니다. 자, 현재는 옵저베이션 올리로 중간 관측 결과만이 보이도록 필터링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EC2의 네트워크 패킷 증가 혹은 다이나모DB의 쓰기 스로틀링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점은, 운영자로서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정보를 내가 찾아다녀서 뛰어다닐 필요 없이 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만 보면 된다는 점일 겁니다. 혹시 제안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accept를 통해서 제안을 수락하셔서 피드에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시겠다면은 Ask Amazon Q를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지표가 어떤 의미고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조차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 콘솔을 나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아마존 Q가 제안하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여러 관측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인과관계의 기본에서요. 자, 이번 사례에서는 커스터머 9999 보이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커스터머 9999라고 하는 단일한 테너트에서 트래픽이 증가했고 쓰기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마지막으로 possible next steps라고 하여 발생 가능한 이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조차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쭙겠습니다. 이 가설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추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녀석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실을 뽑아내는지 알고 싶다면 Sure Reasoning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어떠한 사실에 기반해서 어떠한 인과로 이 녀석이 추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래픽 증가, 실패한 까나리 테스트, 그리고 다이나모 DB의 요청 실패, 그리고 클라우드워치의 컨트리뷰터 인사이트 규칙을 통해서 특정 고객이 트래픽을 급증시켰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까나리 혹은 클라우드워치의 컨트리뷰터 인사이트 이런 기능들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 Q는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스스로 탐색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Ask Amazon Q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커스터머 9999에 의한 장애라는 가설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 문제가 원인이 파악이 되었죠. accept를 통해서 추가한 뒤에는 이제 완화를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운영자인 저는 시스템의 맥락과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조사가 적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모 DB의 프로비저닝된 용량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가한 부하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 비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인 기능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같은 사고 상황에서는 설정을 변경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온디맨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비용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비용 관점에서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될 겁니다. 폭발적인 트래픽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나모 DB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Q는 이런 옵션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이나모 DB를 증가할 수 있는 럼북에 파라미터만 넣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매니저 럼북을 만들어주고요. 필요한 테이블 이름, 비짓 레지스트레이션, 그리고 넣어야 할 값들을 넣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쓰기 요청만이 문제였기 때문에 읽기 요청은 그대로 두고 쓰기 요청만을 증가시킨 뒤 세이브를 눌러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피드에 조사에 전부 다 기록이 되고요. 실행 상태 역시 추적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스테이터스를 새로 고침하시면은 여전히 in progress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작업이 완료되게 되면요, 경보는 이제 복구될 겁니다. 그리고 사고는 정상 상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 다음 단계에서는 문제가 일으키는 원인, 예를 들어서 단일한 커스터머겠죠. 그러니까 협업해서 포스트모텀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포카도케를 걸어놓는 제한 장치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종료하시게 되면은 엔드 인베스티게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번에 같은 경보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API의 가용성 저하로 인해서 조사가 알람이 발생한 거고 이 알람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Q는 이 관측 결과와 가설을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악순환을 끊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슬랙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 Q는 슬랙과도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바로 알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경보로 인해서 발생한 알람 내역들 그리고 그 조사가 슬랙에 공유된 내용이 보입니다. 네, 스레드를 펼쳐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 관측 결과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면서 가설도 적어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운영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가 흥미로운 내용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는 말씀이실 거예요. 자, 아마존 Q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범죄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사 그룹을 만드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필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모험 사례입니다. 자, 필수 사항으로는 클라우드워치에서 조사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조사 그룹을 생성해서 보존, 암호화, 서드파티 연동과 같은 일반적인 구성을 저장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아마존 Q가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 Q를 보조 운영자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 Q를 여러분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드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에서는 성능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Q가 사용자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워크로드, 종속성, 그리고 해당 워크로드가 생성하는 원격 분석 간의 결과를 잘 알아야 합니다. 환경에서 가장 정확한 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시그널, 엑스레이, 클라우드워치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워치 트레이를 사용하실 권장을 드리는데요.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께서 클라우드워치 로그를 S3에 저장하시면서 컨트롤 타워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컨트롤 타워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요. 클라우드워치 트레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는데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람에 기반해서 조사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조사가 동시에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알람만이 울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포짓 알람, 복합 알람을 생성하신 다음에 해당 알람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설정을 마치시게 되면은 실제로 샘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샘플 조사를 실행해 보실 수 있는데 어떤 걸 하실 수 있고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인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동 트리거 조사를 실행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워치 알람에서 조사 작업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조사가 알람이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가 시작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호출된 이유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챗봇의 형태로 아마존 Q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왜 호출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마존 Q는 부른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에나 있는 운영 문제 해결이라는 사이드 패널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만들어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AWS의 AIOps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느덧 AI가 많이 일상에 녹아들었습니다. 저도 업무에서 AI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저는 모니터링과 운영의 관점에도 AI라는 도구가 많이 스며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오늘과 같은 세션으로 마치지 않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한 관측성 가이드입니다. 저희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를 읽어보시고 탄탄한 기초를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신의 정보를 얻고 실험하시기 위한 워크샵입니다. 원 옵저빌리티 워크샵에 접근하셔서 직접 실험을 해보시고 혁신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탄한 기초와 실험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마존 Q를 직접 사용하셔서 AI를 더 익숙하시고 친근한 도구로 만드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과 AI로 장애 원인 더 빠르게 찾아내기의 발표자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딜리버리 컨설턴트 신한채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